2013년 8월 6일, 36세의 올리버 헤이즈가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폐교된 고등학교 극장 뒤편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다.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손톱은 마치 필사적으로 삶을 움켜쥐려 한 듯 부러져 있었다. 불과 3주 전 올리버는 교회에서 열린 성별 공개 파티에서 임신한 아버지인 제임스 카터와 10년 넘게 연인 관계였다고 고백하여 수십 명의 파티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 폭탄 선언은 작고 보수적인 공동체의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며칠 안에 그들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올리버 헤이즈를 죽였는가? 그리고 왜 이 뒤틀린 삼각관계가 치명적인 미스터리로 번졌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3년 7월 28일은 제임스와 린지 카터에게는 꿈만 같은 날로 시작되었다. 버지니아 주 글렌 앨런의 하늘은 완벽한 여름 하늘색이었고 그들의 뒷마당은 부드러운 파스텔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흰색 나무 울타리에는 파란색과 분홍색 리본이 매달려 있었다. 작은 아기 발자국들이 통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고 아들일까 딸일까 와서 보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이 디저트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수년간의 시련과 임신 실패 끝에 이날은 축하 고통 이후의 기쁨과 치유의 순간을 위한 날이었다. 35세의 린지는 자부심과 피로가 뒤섞인 얼굴로 아침 내내 손님들을 맞이했다. 간호사로서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봐왔다. 하지만 이번 임신은 그녀의 첫 임신이었고 이분기를 넘어선 것은 그녀가 거의 포기했던 기적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노란색 인부복은 그녀의 부풀어 오르는 배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가벼운 대화와 칭찬에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울리는 동안 종종 보호하듯 배 위에 손을 얹었다. 38세의 제임스는 아침 내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는 조금 과장되게 웃었고 계속 시계를 확인했으며 때때로 업무 관련이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불안한 에너지로 군중 속을 움직였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는 모인 사람들에게 제임스와 린지는 회복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부부, 오후 4시가 되자 손님들 가까운 친구, 이웃, 몇몇 동료와 가족들이 주요 행사를 위해 파티오 근처에 모였다. 린지의 여동생이 구운 다단 케이크가 둥근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다. 겉면은 흰색 아이싱으로 덮여 있었고 옅은 분홍색과 파란색 소용돌이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다. 카메라는 이미 녹화 중이었다. 아이들은 흥분해서 깡총거렸고 사람들은 귓속말로 추측했다. 어떤 사람들은 딸일 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들일 거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린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칼이 그에게 건네졌고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첫 번째 조각을 냈다. 칼날이 층층을 자르자 선명한 파란색 중심이 드러났다. 숨겨진 대포에서 파란 연기와 색종이가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군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린지는 기쁜 충격에 입을 가린 채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몇 초 만에 깨졌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손님들을 휩쓸었다. 한 인물이 군중 뒤에서 앞으로 나섰고 그가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손님 명단에 없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약간 떨고 있지만 턱을 꼿꼿이 드든 올리버 헤이즈였다. 그는 한 손에 작게 접힌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쪽지나 연설문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곧 목소리가 점점 더 안정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주위의 축하는 느려졌다. 사람들은 돌아보기 시작했고 몇 초 만에 뒷마당은 조용해졌다. 휴대폰은 내려갔다. 색종이 조각은 떨어지는 것을 멈췄고 혼란스러운 정적이 모임 전체에 퍼졌다. 올리버는 제임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공유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린지의 표정은 기쁨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과 불신이 뒤섞였다. 그녀의 몸은 약간 흔들렸고 누군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달려왔다. 제임스는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피할 수 없는 무언가에 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눈은 커졌고 입술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함에 뒷걸음질 쳤다. 다른 사람들은 린지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비밀이 폭로된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임스와 린지의 결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들 앞에서 산산이 찢겨졌다는 것이었다. 더욱 끔찍하게 만든 것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는지였다. 이것은 밀실에서 속삭이는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낮에 드러난 진실이었다. 리본과 햇빛 아래에서 카레는 케이크가 여전히 신선하게 묻어있는 채로 린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누구에게도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문을 닫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 제임스는 몇 분 후에 그녀를 따라갔지만 그 전에 올리버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아무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시선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분노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슬픔이라고 믿었지만 어떤 감정을 담고 있든 고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깨졌다는 것은 분명했다. 오후 6시 15분까지 많은 손님들이 조용히 떠났다. 불과 2시간 전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던 뒷마당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반쯤 먹은 케이크는 접시 위에 손도 대지 않는 채 놓여 있었다. 파란 연기는 오래전에 풀밭에 가라앉았고 잊혀진 파티 모자가 바람에 파티오를 가로질러 굴러갔다. 그날 밤 린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여동생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 외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제임스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7월 29일 아침까지 파티 영상이 이미 지역 페이스북 그룹에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전체 공개 영상을 캡처하여 단순한 아들이 아닌 폭탄이라는 캡션과 함께 업로드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안에 글렌 앨런의 모든 사람들이 카터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성껏 꾸며진 파티오와 웃고 있는 임신 사진 뒤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 곧 결혼 이상의 것을 파괴할 거짓말.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올리버는 여전히 제임스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어떤 진실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찢어놓는다. 성별 공개에서의 재앙 이후 리치먼드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공개적 망신이나 감정적인 붕괴의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가 더 깊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래서 형사 앨런 버로우와 앨리스 트란이 올리버 헤이즈의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파티만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이상한 러브스토리가 진정으로 시작된 곳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조사에서 제임스 카터와 올리버 헤이즈가 1990년대 후반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 다 젊고 야심만만했으며 나중에 될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리버는 마케팅을 공부했고 제임스는 비즈니스와 금융에 집중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빨리 더 강렬한 무언가로 변했는지였다. 그 당시 친구들은 그들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묘사했다. 그들은 늦은 밤 스터디를 함께했고 주말 여행을 갔으며 항상 캠퍼스 행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억눌려 있었다. 제임스는 올리버와 매우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는 보수적인 마을에서 커밍아웃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2003년 졸업 후 제임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그는 린지와 결혼했다. 그들의 관계는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약혼은 서둘러 진행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의 자발적인 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믿고 있다. 제임스는 올리버에게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상심했지만 침묵했고 잠시 동안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끝처럼 보였던 것은 단지 일시중지일 뿐이었다. 2006년에서 2013년 중반 사이에 그들 사이에 다시 비밀스러운 리듬이 형성되었다. 문 뒤에서 제임스와 올리버는 한때 묻으려 했던 감정적 연결로 다시 빠져들었다. 그것은 끊임없지도 단순하지도 않았다. 긴 휴식 죄책감의 순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돌아왔다. 제임스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는 린지와 함께 미래를 건설하는 성실한 남편으로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의 위로를 쫓는 남자로서의 삶이다. 하지만 올리버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숨는 것에 지쳐갔다. 그리고 린지가 2013년 초에 임신을 발표했을 때 제임스는 마침내 관계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올리버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는 팽팽해졌다. 7월 중순까지 제임스는 올리버에게 끝났다고,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고 가족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절망했다. 만나자고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처럼 밀어내지 말라고 애원했고 제임스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무시하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암시했다. 형사들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사의 분위기를 바꾼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는데 7월 28일 열린 성별 공개 파티에 올리버의 이름이 손님 명단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나타났고 누군가가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몇몇 손님들은 이웃집 아들로 추정되는 10대가 올리버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우연인지 미리 준비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파티 후 며칠 동안 혼란과 슬픔의 안개에 휩싸였다. 7월 30일까지 린지는 필수품을 챙겨서 시내 건너편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제임스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꺼져 있었고 파티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 백합 꽃다발이 쪽지 없이 그녀의 여동생 집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제임스가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의 여동생이 현관 카메라의 보안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불안하고 망설이는 표정으로 올리버가 밤 8시 직후에 그들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임스는 무너지고 있었다. 보험회사의 동료들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그는 면도를 하지 않았고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설명 없이 무작위로 회의를 떠나곤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면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매니저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를 임시휴직 처리했다. 제임스와 5년 이상 긴밀하게 협력해온 한 동료는 사무실 휴게실에서 있었던 끔찍한 대화를 설명했다. 제임스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서서 커피를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그가 붙잡고 있던 단 하나의 것을 빼앗아 갔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분노에 차서 말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 후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월 2일까지 올리버는 실종되었다. 형사들은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를 오후 5시 17분에 제임스 동네에서 3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로 추적했다. 보안 영상에는 올리버가 들어와서 창밖을 힐끗거리며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몇 분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가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된 시간이었다. 더 이상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 그 후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자정까지 완전히 울리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8월 6일 아침이 되어서야 그의 시신이 오래된 제퍼슨 고등학교 뒤에서 발견되었다. 며칠 동안의 침묵 제임스가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던 며칠 린제이가 여동생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녀의 일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던 며칠, 그리고 그 나흘 동안 숨겨진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대중적인 재앙으로 변했고 조용히 훨씬 더 충격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곧 살인 수사로 이어질 미해결 실종 사건. 올리버 헤이즈의 시신이 발견된 후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침묵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섰다. 충격적인 대중 스캔들로 시작된 것이 이제 분명히 더 어두운 무언가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형사 앨런 버로와 앨리스 테라는 갑자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벽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3년 8월 8일까지 그들은 가장 큰 반발 이유가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인 제임스 카터를 데려왔다. 그는 조용히 경찰서에 도착했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으며 불과 2주 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찾지 않았고 8월 2일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날 올리버를 만났다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인정했다. 제임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집 근처의 카페 근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올리버가 감정적이었고 그들이 다퉜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올리버가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올리버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혼자서 걸어갔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가 그를 본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험 신호가 있었다. 형사들은 제임스의 왼쪽 손목에 긴 치유 중인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질문을 받자 그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집에서 최근에 일이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인터뷰를 계속했지만 자백이나 그를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에 대한 집중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그들의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인 린지 카터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녀가 마침내 이야기하기로 동의한 것은 8월 12일이었다. 그녀가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무거웠다. 그녀의 여동생은 대기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고 형사들은 그녀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린지는 8월 2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 산부인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호소의 기록이 그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을 도왔다. 직원들은 그녀가 하루 종일 참석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분명했지만 감정적으로 그녀는 신문 중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배신이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를 파괴했고 심지어 그 불륜이 밝혀진 후에도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결혼 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올리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임스는 그녀가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고통은 시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했고 각 단어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그녀가 제임스를 누구보다 더 깊이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그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용의자 목록에 있는 세 번째 이름은 훨씬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메이슨 페어차일드 제임스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오랜 가족 지지자. 메이슨은 엄격한 종교적 견해로 알려져 있었고 항상 제임스와 린지를 보호해왔다. 파티의 증인들은 메이슨이 대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와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메이슨이 거친 말을 사용하여 올리버를 마당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올리버를 신성한 결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형사들은 메이슨을 신문했고 그는 모든 연루를 부인했다. 그는 그날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범죄 현장과의 물리적 연결 없이 파티 후 올리버를 보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잡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건이 느려질 것 같았을 때 새로운 증거가 팀에게 잠시 동안 희망을 주었다. 8월 20일 법의학 분석 결과 제임스의 은색 세단 조수석 문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올리버의 DNA와 일치했다. 그 얼룩은 희미하고 눈에 띄기 어려웠으며 부분적으로 닦여 있었지만 여전히 연결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혈액이 언제 옮겨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살인 몇 주 전이나 당일일 수도 있었다. 타임라인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그것 없이는 체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2013년 9월까지 사건은 느려지기 시작했다. 증인들에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언론의 관심은 옮겨갔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지쳐갔다. 경찰은 살인 무기를 찾을 수 없었다. 범죄 현장에서는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카메라도 직접적인 증인도 없었다. 성별 공개에 따른 대중적인 소문의 폭풍은 이제 더 조용한 무언가로 희미해졌다. 불편한 기억, 아무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전화에 응답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거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의 이웃들은 그의 한때 깔끔했던 잔디밭이 무성해졌고 현관 조명이 며칠 동안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이웃은 어느 날 저녁 그가 길을 잃은 듯 거리를 응시하며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린지가 떠난 후로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 근처에 갈 수 없었고 아무도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런 다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다. 제임스는 9월 중순 자살 시도 실패 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걱정된 동료가 그를 확인하러 갔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와 옆에 있는 알약병을 발견했다. 구급대원들이 제때 도착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나중에 정신과 시설로 옮겨졌고 제임스는 침묵 속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린지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조용히 요란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그녀는 혼자 아기의 도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4년 2월까지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그를 노아라고 불렀는데 혼란 후의 평화 폭풍 후의 고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의 도착의 기쁨 뒤에는 여전히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의 고통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올리버는 사라졌고 진실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사건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지만 미결 사건이 되었고 그 주변의 침묵은 귀를 멀게 할 정도였다. 2025년 현재 올리버 헤이즈의 살인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조용한 마을에 충격을 준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헤드라인 소문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자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은 열린 적이 없다. 그리고 올리버의 살인범은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그 사건에 배정된 형사 앨런 버로우와 앨리스 트라는 2019년에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들은 모두 인터뷰에서 올리버의 사건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에 빠진 조각이 있는 퍼즐 숨겨지기에 충분히 깊이 묻힌 진실이라고 묘사했다. 몇 년마다 리치먼드 경찰은 파일을 다시 검토하여 오래된 증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인한다. DNA 디지털 흔적 전화 기록. 모든 것이 다시 검토되었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최종 답변에 더 가깝게 만들지 못했다. 비극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은 상처 없이 지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제임스 카터는 2014년 말 정신과 시설에서 퇴원했다. 그곳에서의 그의 시간은 조용했다. 의사들은 그를 협조적이지만 감정적으로 닫혀있다고 묘사했다. 그는 올리버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고 수사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지 몇 달 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까지 그는 새로운 법적 이름으로 버지니아를 완전히 떠났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보험 컨설턴트로 원격으로 일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옛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는 결코 재혼하지 않았다. 반면에 린지 카터는 그녀의 고통을 목적을 위해 바꿨다. 2017년에 그녀는 정서적 배신 숨겨진 학대의 대중적인 망신 후의 삶에서 회복하는 여성을 돕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 노아는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자랐다. 린지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성별 공개 훨씬 이전에 찍은 그녀와 제임스의 사진 한 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거의 열지 않는 서랍에 그녀는 자신의 삶의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변화시켰는지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올리버 헤이즈는 암으로 몇 년 전에 사망한 그의 어머니 옆에 있는 샬럿츠빌의 조용한 묘지에 2013년 8월 10일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은 작았다. 소수의 친구와 먼 친척들만이 참석했다. 그의 무덤은 그의 이름, 그의 출생 연도인 1917년, 그리고 항상 사랑받았고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간단하게 새겨진 소박한 돌로 표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꽃을 놓고 가고 때로는 그의 사망 기념일에 익명의 메모가 나타난다. 필적 일치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메모의 내용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을 남기는 사람이 2013년 7월 28일에 삶의 축하가 되어야 했던 것이 비극으로 끝난 일련의 사건으로 변했다는 것을 크게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성별 공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한 남자는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여자는 결코 겉모습과는 달랐던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누가 올리버 헤이즈를 죽였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가?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운 실제 범죄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엘라베마 아내가 남편의 조카와의 불륜을 폭로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가 올리버 헤이즈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